우리 유튜브는 특징이 있죠. 과학적 이론과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2025년 한 해는 어떠한 부동산 특징이 있었고 그리고 어떤 지역이 가장 뜨거웠는지 우선 2025년 한 해 전국의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부동산 114 자료에 따르면 6.3%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1년 19.6%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양극화 아시잖아요. 서울과 수도권, 특히 서울이 많이 올랐고 수도권도 그냥 강보합 정도였어요. 그리고 이게 결국은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또 수도권과 지방 간의 양극화 현상이 크기 때문에 평균 수치는 별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면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12.5%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번 우리가 이제 서울부터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방을 좀 얘기하면 세종이 3.77%, 울산이 3.21%, 경기도가 2.87%, 부산이 1.3%, 전북이 0.76%, 대구가 0.47%, 충북이 0.07%. 그래서 오늘 저는 늘 서울이 오른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수도권도 집값이 오른다 하는 건 다 예상했던 일이고, 그래서 오늘 제가 지방을 먼저 짚어요. 이유가 있죠. 우리는 지방은 양극화라고 그래서 서울이나 수도권은 온기가 돌고 지방은 냉기가 돈다. 그렇게만 올해 시장 2025년을 보면서 생각해 왔는데 그렇지가 않죠. 네, 결과로 보니까 누적된 숫자는 세종시가 의외로 약진을 했어요. 이거는 행정수도 이전에다가 공급이 좀 부족했던 점, 우리 와고TV 시작하면서 제가 세종시 주목하라는 말을 여러 번 했던 걸 기억하고 지방도 이제 온기가 될 때가 되었다. 그런 말 기억하시죠? 울산이 이미 3% 올랐어요. 경기도보다도 부동산 124 자료는 더 많이 오른 것으로 나와요. 경기도가 2.87이고 울산이 3.21이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전, 충남 이런 지역 9개 지역은 하락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결론이 뭐예요? 2025년 시장을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양극화가 더 심화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지방의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는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회복되는 조짐도 뚜렷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 같은 경우가 이제 좀 중요하니까 들어가 보죠. 2020년 18.77% 올랐어요. 그러니까 2020년 18.77, 2021년 19.6. 문재인 정부 때 이때 얼마나 2020년, 2021년의 집값이 얼마나 많이 오고 거의 20%. 그러니까 2년 동안 누계로 보면 거의 40%가 올랐다. 젊은 분들은 좀 잊고 있겠지만 사실은 이 문제가 지금 여파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입체적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이때의 패닉 바잉이 지금 리바이벌 되고 있습니다. 집값이 이제 더 무섭게 오를 거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2025년에도 집을 많이 샀다 하는 것은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어쨌든 서울은 이렇게 집값이 과열기와 비교를 해본다면 연간 이렇게 10% 오른 것도 많이 오른 것인데 20% 오른 거는 정말 폭등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관심은 온통 서울의 아파트잖아요. 이제 서울이 올라야 집값의 확산세가 그나마 이제 경기, 인천을 넘어서 또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지방으로까지 확산된다는 건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지방이 오른다는 것은 이제 다음 편에서 얘기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2026년도에는 집값이 확실히 오를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 저는 확률이 70% 이상이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30%는 그건 뭐냐? 이거는 이제 금리가 급등한다든지 또 환율이 급등한다든지 우리 경제가 위기에 혹시 빠질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은 전혀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래서 7대 3의 확률로
집값은 오를 것이다 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집값 상승의 진원지인 서울이 얼마나 올랐나 봤더니 이건 한국부동산원 자료입니다. 송파구의 상승률이 20.52%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 다음에 성동 18.7, 마포구 14, 서초구 13.8, 강남구 13.3, 용산구 12.9, 양천구 12.8, 강동구 12.3, 광진구 12, 영등포구 10.6, 그 다음에 동작구 10% 순으로 올랐습니다. 자, 이것만 놓고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와 다르죠. 그러니까 개별 아파트와 지역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이엔드 주택이라고 그래서 똘똘한 한 채, 뭐 예를 들면 강남에 있는 재건축 압구정 현대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34평 같은 경우가 이게 이제 60억에 거래가 되어서 이게 거의 한 뭐 15억 이상 이렇게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오른 것이죠. 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반포의 레미안 원밸리 34평이 이게 74억에 한강변이 쫙 보이는 아파트가 거래됐잖아요. 이게 거의 뭐 20억 가까이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평균, 지역 평균과 개별 아파트는 다르다 하는 점을 또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걸 좀 헷갈려 하는 그 전문가나 사람들이 굉장히 많던데요.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기에 강남권이라 그러면 강남과 서초, 송파인데 송파가 좀 많이 올랐어요. 오른 이유가 궁금하지 않아요? 두 가지인데요. 처음 시작이 오를 때는 강남 서초 아파트가 먼저 오른 건 맞아요. 그러나 누적 상승 효과는 뒤늦게 송파가 뒷심을 발휘한 거예요. 이유가 있죠. 정부의 대출 규제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또 강남과 서초는 그 평당 아파트 가격이 달라요. 한 채당 가격이. 서울의 한 채당 아파트 가격이 이제 15억을 넘었잖아요. 25평도 9억을 넘고, 그리고 한강을 기준으로 강남에 있는 한강 이남의 아파트가 11개 구가 있는데 이게 19억이에요. 그리고 한강 이북이 10억이다. 이제 대충 머리에 감이 잡히죠. 예, 근데 먼저 상승하고 거기에 대장주, 하이엔드, 똘똘한 한 채는 더 많이 올랐지만 지역 평균적으로는 송파구의 수요가 더 많이 몰렸어요. 왜 그럴까요? 강남이나 서초는 새 아파트는 벌써 34평이 40억을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잠실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0억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0억의 가격 차이가 났고, 또 대출 규제로 인해서 젊은 층이 바로 강남과 서초로 진입하기에는 좀 어려웠던 거예요. 이걸 주거사다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최상층에 강남과 서초가 있는 건 맞아요. 예, 그러나 그 다음 차상위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서울 지역 못지않게 오른 지역이 있는데요. 뭐 이 지역도 우리가 2026년도 시장과 관련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죠. 수도권 지역에서는 경기도 과천시가 20.11%로 송파구 아파트 가격과 상승률이 동일해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높은 지역이 있는 게 그게 분당이에요. 분당 같은 경우에는 18.72%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19%가 오른 것이죠. 거의 20%잖아요. 그러니까 과천과 분당, 분당에는 뭐가 있어요? 판교가 있어요. 그리고 분당에는 분당 신도시가 있는 것이죠. 이들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왜 올랐을까요? 오른 이유가 좀 다른데, 과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초 생활권, 강남 생활권으로 완전 편입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정보산업단지가 들어가고 앞으로 뭐 교통망, GTX라든지 이런 것들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재건축이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분당이 오른 거는 판교는 판교 그 자체로 산업단지가 많고, 그러니까 직주 근접이죠. 그런데 분당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강남이 재건축 못지않게 높은, 그러니까 용적률 때문에 그래요. 특별법에 의해서 진행이 될 때 속도가 좀 빠를 것이다. 용적률이 높아질 것이다. 그만큼 기대할 수 있는 시세 차이 또는 재건축 그 자체의 수익성이 좋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함께 작용한 걸로 보여져요. 과거 고점이었던 2021년 상승률을 뛰어넘는 그런 상승률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예사롭지 않죠. 그런 가운데서도 양극화가 다소 완화되는
그런 현상도 동시에 나타났다. 이건 긍정적 변화예요. 그게 뭐예요? 지방의 온기도 살아나고 있다 하는 걸 우리는 같이 이 변화의 조짐을 느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뭐 서울이 많이 올랐다고 그러지만 또 강남이 상승을 주도했다라고 하지만 좀 통계를 보니까 좀 다른 생각이 들죠. 그렇죠? 송파나 과천, 분당 지역이 더 많이 올랐다. 통계는 그렇게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현상이 뭐 어떤 이유 때문이었는가 제가 좀 짚었죠. 가장 큰 이유는 공급 부족이어서 전세값과 집값이 동반 상승했다 하는 점이고, 또 두 번째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작용했다. 그리고 유동성이 많이 늘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 또 하나는 세 차례의 결정적인 순간에 6.27 대책과 9.7 대책과 11.5 대책이 나오긴 했는데 이 대책이 시장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다. 한마디로 대출 6억 이하를 초강력 규제 대책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공급 부족 속에 전세 가격 상승을 막을 수가 없었고, 전세 가격이 오르니까 매매 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고, 그 다음에 패닉 바잉이라고 해서 똘똘한 한 채를 향한, 이게 2020년, 2021년에 보니까 노도광이나 이런 지역을 사가지고는 결국 결과적으로는 큰 이익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또 젊은이들이 좀 기다렸다가 집을 샀다가는 뭐 상황이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러다가는 벼락거지되게 생겼다. 하루라도 빨리 집을 사야 되겠다. 이런 공포감이라 그러죠. 포비아. 이게 패닉 바잉 현상이 다시 재현된 걸로 보이고, 어떻게 보면 현명하다고 볼 수 있어요. 선택과 집중이죠. 똘똘한 한 채. 이곳을 향한 것이다. 그리고 정부의 대책이 세 차례의 대책이 나왔지만 효과적인 이 시장 안정에 단기적으로는 안정됐고 다시 재상승이 반복된 걸 보면 이제 앞으로 나올 4차 대책은 이런 교훈을 주고 있다. 그래서 이제 기대도 모아집니다만 시장에 전셋값을 잡는 정책, 또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서 서민들의 전월세 가격을 안정시키는 이런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또 뭐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쪽이 활발하게 되지 않는다면 정부가 목표로 하는 매년 27만 가구, 135만 가구의 착공을 하겠다 기준으로 했는데, 이것들도 결국 2029년 이후에야 입주가 이루어질 거라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한계가 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저는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2026년 새해를 맞아서 부동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특히 그 젊은 층의 내 집 마련에 대한 그런 욕구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2026년 부동산 시장이 과연 어떻게 흘러갈지, 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이 가장 큰 우리 삶의 과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올해 2026년을 맞으면서 꼭 기억해야 될 5가지 핵심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수의 움직임을 살펴본다면 결국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뭐죠? 가격과 거래량입니다. 크게. 그러니까 가격은 월세, 전세, 매매 이렇게 구분해서 보는 법은 다 알고 계시죠? 그러나 사실은 앞으로도 계속 규제 정책이 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규제가 가해졌을 때, 그러니까 정책이 시장에 개입해서 이걸 이제 시장을 왜곡시킨다고 그래요. 정상 시장이 아니죠. 그랬을 때 당연히 지금처럼 말하자면 투기 수요 갭 투자를 막기 위한, 또는 대출 규제, 다주택자 뭐 이런 걸 막기 위한 규제 대책이 나온다면 거래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거래가 안 되면서 거래 극감 속에 집값이 오르는 이런 현상, 이걸 이제 규제 역설이라고 그러고, 또 특정 지역만 많이 올라, 이걸 양극화라고 하죠. 과거에도 이런 현상은 계속 나타났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학습 효과라고 그래서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서울과 똘똘한 한 채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특히 젊은 층이 요즘
어떻게 보면 현명해지고 똑똑해졌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은 일시적이 아니라 어쩌면 이재명 정부 내내, 이재명 정부 내내가 아니라 어쩌면 10년 동안 계속될 그런 현상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영향력 1번은 뭐니 해도 공급 부족입니다. 지금 집값이 오르는 가장 큰 이유는 저는 그 전셋값에서 촉발된다고 보거든요. 사실 전셋값이 이렇게 많이 오르지 않으면 집을 사야 된다 하는 사람이 크게 늘어나기 어려워요. 무슨 뜻이죠? 전세 수요가 매입 수요로 많이 전환되고 있다는 것이 전세입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하죠. 그래서 우선 공급 물량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얼마 정도 물량이 감소할까 하는 건데 때마침 부동산 114 통계가 나왔어요. 이게 이제 자꾸 통계 얘기를 합니다만 통계가 좀 들쑥날쑥해요. 다만 이제 방향성은 같으니까 뭐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점에서 서울이 2025년에 42,600가구가 입주를 했는데 2026년에는 약 29,000가구, 약 3만 가구가 안 되게 입주를 할 예정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31.6%가 감소한다라는 겁니다. 30%가 감소한다. 이게 중요하죠. 네. 그리고 경기도는 7만 4천 가구에서 6만 7천 가구로 약 9%가 감소하고요. 인천은 2만 가구에서 1만 5천 가구로 약 25%가 감소한대요. 자, 감소 비율이 참 중요하죠. 직방 통계도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2025년에 3만 1,800가구가 입주를 했는데 2026년에는 16,400가구로 이거는 이제 48.5%, 약 50%가 급감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시형 주택이나 임대형 아파트를 뺀 것이다. 이런 전제를 깔고 일반 아파트, 그러니까 분양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 민간이 공급하는 것들을 보니까 거의 48.5, 거의 50% 가까이 이 서울이 이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말 그대로 뭐라고 그럴까요? 입주 절벽이죠. 가뭄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 그러면 2027년 이후를 지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27년 이후에는 더 물량이 심지어는 1만 가구 이하로 줄어든다. 그러니까 1만에서 2만 가구 이하로 줄어든대요. 서울의 적정한 입주 물량은 약 3만 5천에서 4만 가구라는 것은 제가 누차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결국 전세가 많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이거 전세가 오르면 어떻게 돼요? 매매도 거의 비슷하게 올라요. 물론 통계를 보면 전세가 10% 오를 때 6.5%의 집값이 오른다고 되어 있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 만성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세가 10% 오르면 매매 가격도 거의 비슷하게 오른다라고 봐야 된다는 게 저의 솔직한 소견입니다. 실제로 착공 물량을 보아도 도표에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서울 같은 경우 2022년에 4만 5천에서 2023년에는 2만 2천, 2024년에는 2만 2천, 그리고 2025년에는 이게 15만 가구로 줄어들어요. 착공 기준으로. 그러니까 착공과 입주까지의 기간이 약 3, 4년이 된다고 그랬죠. 자, 이대로 간다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30년에는 정말 공급 부족으로 시장이 폭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집을 사는 사람들은 왜 사냐고요. 지금 집을 사지 않으면 3, 4년 후에는 내가 거지 될 것 같다. 그게 결국은 미친 집값, 미친 전셋값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런 공포감, 우려감이 지금 집을 사고 있다고요. 그래서 공급 부족 물량, 특히 입주 물량이
2026년이 아니라 적어도 3, 4년 정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굉장히 우려하고 정부도 이런 쪽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4차 나올 대책을 함께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금리고, 금리는 어차피 지금은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2.5예요. 미국이 3.75고 유럽이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해요. 그런데 이 기준금리가 있지만 두 번째는 시장금리가 있다고 그랬죠. 지금 시장금리를 좀 살펴보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좀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시장금리가 슬금슬금 오르고 있어요. 기준금리는 지금 동결된 상태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행이 발표한 그 11월 금융기간 가중평균 금리에 따르면 뭐 예금은행의 신규 취급 기준 대출 금리가 4.15로 나타났어요. 4%. 가계대출 금리가 얼마일까요? 4.32%예요. 0.08% 오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담대 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4.17이에요. 자, 지금 지난달보다 2개월 연속해서 약 0.19% 이렇게 오르고 있거든요. 대부분 저도 대출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 거의 5%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금리는 좀 오를 수 있죠. 그렇게 되면 금리가 오르면 부동산은 반대로 가요. 왜 그럴까요? 금리가 오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대출받아서 집을 사기가 어려워져요. 그리고 오히려 예금으로 돈이 몰려요. 그런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출 규제에다가 금리까지 오르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사람은 당연히 줄어들게 되겠죠. 집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내수도 나빠지고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금리의 변수는 중요하지만 지금은 좀 오르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하반기 이후에는 안정되거나 내릴 가능성도 있다 하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요. 세 번째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변수 지표는 앞서도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유동성이에요. 유동성 지수가 있는데 이 지수를 살펴보니까 지금 4,400조가 넘는다고 그랬죠. 이 돈들이 결국은 자산시장, 그러니까 주식, 채권 시장, 부동산 시장, 금, 은 시장, 이제 금과 은은 부동산 안전자산이니까 당연히 몰려오겠죠. 부동산 시장으로 최근 들어서 자금 유입이 빨라지고 있어요. 그 얘기는 내 집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고 또 집값이 오를 것이다. 가장 기대감이 높고 그 다음에 안전자산이다. 이런 것들이 다 한꺼번에 작용한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저는 글로벌 집값 동향도 굉장히 중시 여기거든요. 네 번째는 그러니까 글로벌 집값을 저도 자료를 보니까 중국을 빼고는 거의 다 오르고 있어요. 유럽은 경제가 안 좋아서 그런지 보합 정도를 유지하고 있지만 미국과 일본과 뭐 아시아 국가들의 홍콩 포함해서 대부분 집값이 오르고 있거든요. 뭐 대부분의 수도는 집값이 올라요. 오르는 이유는 뭐죠? 코로나 팬데믹에다가 러우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 공사비가 오르다 보니까 새 아파트, 새 주택 공급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가 높아지고 또 새 주택이 부족하니까 기존의 주택에 대한 가격이 상승 압력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섯 번째는 정책입니다. 이재명 정부 정책의 방향은 아직 안 선 듯해요. 왜냐하면 갑자기 대선이 이루어진 데다가 과거의 정책을 답습할 수도 없고 규제 위주 정책이죠. 또 새로운 대책을 내놓기에는 이게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그게 바로 공급대책인데 공급대책을 내려고 봤더니 이 서울시하고 또 엇박자가 난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는 거 외에 서울은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할 수 있다면 과거 정부에도 추진하다가 거의 중단된 유휴부지, 뭐 용산 정비창이라든지 뭐 상암동 DMC도 저는 포함이 된다고 보고 뭐 양재동 터미널 부지도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넓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김포공항까지도 좀 포함했으면 또 세택 부지도 뭐
뭐 이럴 때 뭘 망설이겠어요. 어려운 부지도 있고. 그래서 유효부지를 하라. 적극 활용하라. 그리고 그린벨트도 과거 이명박 정부 때 그린벨트를 풀어서 집값을 안정시킨 좋은 사례가 있잖아요. 뭐 이런 걸. 그 다음에 GTX 같은 것들이 들어서면 새로운 A, B, C, D가 있으니까 이런 신설 역세권의 미니 신도시 같은 것들, 이거는 좀 복잡하지 않고 단기간에 새로운 역세권이 들어서고 주변이 다 이미 기존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뭐 대표적인 게 제가 마석지구 남양주죠. 네, 그리고 남양주 진접이라든지 또 그리고 경기도도 보니까 이런 것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정부가 만약에 공급 확대 정책을 정말 4차 대책 이후나 1월 달에 나올 걸로 보이는데, 진짜 실효성 있고 과감하고 파격적이고 단기간에 낼 수 있는 이런 대책들이 나온다면 저는 집을 살려고 지금 패닉 바잉하는 30, 40대, 20대 이런 사람들이 기다릴 것 같아요. 기다리면 청약통장을 통해서 특별공급, 일반 공급을 통해서 집을 살 수 있다면 굳이 지금 무리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필요는 없죠. 그리고 집값이 좀 안정될 거다, 이제 무조건 집값이 오를 거다, 이런 과도한 기대가 저는 완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유동성 지수 외에 그 위험성 지수가 있는데, 이걸 보았더니 1을 넘어가면 위험하다는 뜻이거든요. 숫자 1이 중요한데 유동성 지수를 봤더니 0.9를 넘고 있어요. 이게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라든지 또 문재인 정부 때 가격이 많이 올랐던 거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수치로 이렇게 치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주택 구입 부담 지수도 굉장히 높아졌어요. 이게 100인데 이게 거의 최근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200에 가까운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지수들을 좀 포함한다면 저는 지금 집값이 정상 수준을 벗어났다. 그리고 우리 경제가 그렇게 낙관적으로만 볼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러우 전쟁이 끝나면 물가가 좀 안정되고 금리 내리면 우리 경제도 올해는 작년보다는 1.8에서 2% 수준으로 좀 올라가고, 또 새 정부도 뭐 경제나 AI 반도체에서 여러 가지 신경을 좀 나름대로 그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긴 합니다만, 어쨌든 집값이 더 많이 오르는 이 폭등하는 그런 현상이 온다면 2026년은 아니겠지만 2027년, 2028년 정도는 정말 급등 후에는 후유증이 남죠. 결국 거품이 커져서 거품이 붕괴되는, 거품의 특징이 뭐예요? 거품이 쌓이면, 거품이 축적되면 거품은 결국 유지되는 게 아니라 터진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거품은 언제든지 붕괴될 수 있다. 그런 점도 같이 염두에 두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는 이제 정책이 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이제 다주택자나 고가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 이런 것들은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주택자와 1주택자, 그러니까 무주택자는 집을 사는 방향으로 3, 4년 후를 생각하면 가야 된다 하는 거는 맞아요. 그러나 이제 1주택자는 갈아타라 포트폴리오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다주택자는 다운사이징 하라, 반대로 꼭 필요한 주택 외에는 증여를 하거나 아니면 좀 줄이는 전략이 과거 문재인 노무현 정부 때 보았던 소위 민주당 정부의 정책의 큰 정체성이랄까 방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026년 새해를 맞아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로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2024년에 강남을 중심으로 올랐던 집값이 2025년에 그 토호제 파동이죠. 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지역의 토호제를 해제했다가 다시 지정하고, 이런 뭐 오쏘공이라고 합니다. 뭐 재미있게 말을 만든 건데요. 어쨌든 이러한 좀 어떻게 보면 정책의 실수죠. 이런 것 때문에 좀 시장에
급변동성을 초래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때만 해도 이제 역시 강남과 마용성이 주도를 했죠. 네, 똘똘한 한 채 이런 얘기가 더 유행어처럼 번졌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정부 6월 4일 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이제 깜짝 놀라서 세 차례의 대책을 내놓았죠. 네, 그게 이제 6.27 대책, 그러니까 6억 이하만 대출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묶었고요. 수도권 위주로죠. 그리고 9.7 대책에서 이제 공급 확대 정책을 내놓았죠. 네, 수도권 위주로 27만 그리고 5년 동안 135만. 지금도 이 정책의 목표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이 정도만 되어도 사실은 의욕적인 수치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보았던 거죠. 그리고 좀 집값이 이렇게 되면 좀 안정되지 않을까 사실은 기대도 했던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제 11호 대책에서 그래도 집값이 오르니까 결국은 3종 규제죠. 조성재탕지구,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가장 무서운 토어제. 그러니까 2년 거주, 실거주 의무를 부과한 거죠. 3종 규제 정책이 서울시 25개구 전부와 경기도의 12개 지역에 이러한 정책이 시행이 된 겁니다. 규제 지역이 확대됐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나타난 게 풍선 효과였죠. 그래서 결국은 풍선 효과로 인해서 우리가 대표적인 지역이 어디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살펴보는 것도 좀 중요하죠. 결국 강남, 서초, 송파가 오르면 그 옆 동네가 오르죠. 그게 어디예요? 결국은 강남의 가장 가까운 동네가 강남구와 붙어 있는 동네라고 볼 수 있죠. 그게 이제 결국 우리가 반포, 압구정, 대치 이런 곳이 뜨다 보니까 또 한강변이 뜨다 보니까 압구정이 뜬 거잖아요. 건너편이 어디예요? 성동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송파의 또 그 강 건너편이 광진구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뭐 완전한 동일 생활권은 아니지만 동일 생활권에 가깝다. 그렇게 표현은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송파구가 오르면 광진구도 오르지만 강동구가 오르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서초에 가까운 데가 어디예요? 과천하고 동작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과천이 오르고 동작이 또 오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강남에서 한강을 이렇게 보면 압구정이 이제 중심이 되죠. 우리는 그렇게 다 예상했잖아요. 왼편에 용산이 있어요. 건너편에. 그러니까 그 용산은 또 강북의 가장 대장이었죠. 여기가 움직인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디로 가요? 이제 마포로 가죠. 그 마포라는 데가 묘해요. 여의도와 용산 사이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광화문 4대문 안의 도심권에 가깝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도심권 중에 하나인 여의도와 그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용산과 마포는 늘 같이 움직이더라고요. 집값 수준도 뭐 용산이 약간 높긴 하지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 현상이 좀 벌어졌던 거죠. 그러고 나면 그게 1차는 강남과 용산, 성수 이런 데가 오르지만 2차로 오르는 확산 지역이 있다. 지금 이 얘기죠. 그래서 결국 2차로 송파구 예를 들면 송파구 상승률이 가장 높으니까 그 다음에 어디가 올랐어요? 당연히 강동이 오르니까 2차로. 강동 다음에 오르는 곳이 어디죠? 그게 하남이잖아요. 딱 붙어 있잖아요. 그게 어디죠? 송파, 또 송파와 붙어 있기도 하고 강동구 붙어 있기로 한 게 그게 분당이에요. 분당. 8호선이라든지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또 분당이 올라요. 그리고 또 하나 과천이 오르면 결국은 판교도 오르고 이게 또 성남시가 제가 성남은 거의 강남과 송파의 중강남이다. 판교 포함해서 이런 얘기 여러 번 드렸잖아요. 그리고 하남이 이제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 확산도 물리적 거리가 가까운 곳 위주로 가더라. 이걸
부동산 경제학에서는 동일 생활 이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접성 이론이라고 말하거든요. 이런 걸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이런 변화가 올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걸 제가 미리 설명을 드리면서 그러면 오늘의 주제죠. 그러면 앞으로 2026년 집값과 전세값은 지역별로 얼마나 오를 것인가, 지금 과거의 움직임 패턴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저는 주택산업연구원을 자료를 좀 많이 좋아합니다. 이 자료를 보았더니 2026년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이 1.3% 상승하고 전세는 2.8%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자, 전국의 주택 매매 가격이 어때요? 매매 가격은 1.3%, 전세 가격은 그거보다 2배 높은 전세 가격 2.8%가 오른다 하는 거잖아요. 이거 굉장히 이 숫자를 그냥 흘러들지 말고 보면 좀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더 오른다. 그러면 2027년은 어떻게 될까요? 전세가 더 오르면 또 매매 가격도 뒤따라서 더 오를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매매 가격은 여기서 분석한 내역도 공급 부족을 1순위, 그 다음에 그 유동성 증가를 2순위, 또 금리 기조 인하 기대감 3순위로 꼽았거든요. 이 말은 저의 생각과 일치합니다. 전월세 가격 역시 입주 물량이 감소하는 게 가장 직접적인, 가장 큰 핵심적인 요인이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따른 매물 급감, 매물 잠김 현상을 꼽았어요. 이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되니까 2년간 거주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세를 놓고 전세로 다시 옮겨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집을 팔려고 해도 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기존에 전세 입자가 있는 주택은. 그러니까 거래도 급감하지만 전세 매물도 급감한다 하는 것은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정부의 강력한 투기 억제 대책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매매보다는 또 전세로 또 눌러앉는 사람들도 꽤 있다. 물론 그 중에 일부는 전세 대출도 2억 원 이하로 막혔으니까 월세로 가겠죠. 그러니까 월세 가속화 현상도 같이 벌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전체적인 시장의 방향을 쉽게 이해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매매 가격은 전국적으로는 1.3%, 수도권 2.5%. 그러니까 전국보다 수도권의 집값은 더 2배 이상 오른다 하는 것이에요. 서울이 문제인데 4.2%예요. 서울이 4.2%는 수도권보다 2배 가까이 오른다는 얘기죠. 네, 이것도 맞아요. 지방은 그 대신 매매 가격은 0.3% 정도 상승할 것으로, 지방도 지역에 따라서 온도차가 굉장히 있다고 그랬죠. 네, 이미 2025년에 뭐 부산이나 울산 같은 경우에는 또 세종시는 꽤 올랐다라는 거 말씀드린 바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거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월세 가격도 2025년보다 2026년에 상승폭이 더 커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사이클상 우상향하는 그러한 그 탄력이, 상승 압력이 더 커진다. 그런 걸 이 주산년 자료도 그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전월세 가격이 전국은 2.8%인데 수도권은 3.8%로 나타나요. 서울이 4.7%. 서울의 전세 가격이 약 5% 오른다는 얘기예요. 서울을 늘 주목해야 되잖아요. 지방이 1.7%, 서울의 전세 가격이 5% 오르고 4.7%, 약 5% 오르고 서울의 매매 가격이 4.2% 오른다. 이거는 상당히 이게 어떤 통계 기법을 사용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 결과치로만 놓고 보면
상당히 좀 합리적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예, 그렇게 보면 결국은 이게 서울 위주의 상승이 2025년에 이어서 2026년에도 서울의 집값과 전세가, 월세는 동반 상승할 것이다. 이거는 뭐 어렵지 않게 합리적 추정이 가능하고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 그러면 서울은 어때요? 집을 사야 되는 분들에게 주는 대응 전략과 관련해서의 조언인데 집을 빨리 사는 게 좋겠죠. 주산년은 2026년도 주택 인허가와 착공 물량은 좀 더 증가하지만 준공 물량, 그러니까 입주 물량은 서울을 중심으로 많이 줄어든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인허가 물량을 예를 들면 2025년에 약 38만 가구였는데 40만으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2026년에 인허가 물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결국은 4, 5년, 그러니까 2030년 이후에는 준공 내지 입주 물량이 증가할 것이다. 착공이 2025년에 27만 8천, 그러니까 약 28만 가구였는데 32만 호로 늘어요. 이것도 지금 32만 호 착공은 3, 4년 후에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2030년 이후에는 뭐 적어도 서울을 비롯해서 수도권도 집값이 좀 안정되지 않을까, 진정돼. 근데 그 사이가 지금 문제인 거잖아요. 그걸 참지 못하고 또 견딜 수가 없어서 지금 패닉 바잉 하는 사람이 많다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린 바가 있습니다. 준공 물량을 보니까 전국적이죠. 34만 가구였는데 2026년도에는 25만 가구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약 30%가 줄어들어요. 줄어든 것만큼 전세가와 월세의 상승 압력, 그리고 매매 가격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거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보면 결국은 앞으로 서울과 경기, 인천, 수도권도 그렇고 지금 두 가지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입주 물량이 얼마나 줄어드는가를, 이제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높기 때문이고 또 주택 보급률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나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려우면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르는 곳을 우리는 주목해서 얼른 사야 됩니다. 전세 가격이 오르면 매매 가격도 오릅니다. 이거는 우리 경제가 위기에 빠지지 않으면 한 번도 틀리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고점 대비해서 많이 떨어진 곳을 사기 바랍니다. 올해는 초부터 설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추석과 설이 변곡점이 되는데 지금은 변화의 조짐이 아주 빨라지고 시장이 급물살을 타고 있어요. 저도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조금 마음이 무거운데요. 정말 미친 집값, 미친 전세값이 올해 올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그런 마음의 각오를 다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뭐 잘못하면 투기를 부채질한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 주택 하나 갖는 거는 투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내 집 마련은 필수라고 늘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60세 이상인 분들도 주택연금을 생각하면 집 한 채로 노후를 준비하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자산이. 또 하나는 새로운 규제가 나올 때 4차 대책에서 지역이 넓어질 수 있거든요.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저는 보유세가 좀 늘어난다든지 고가주택이라든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뭐 대출 규제는 더 늘어나지 않지만 세금도 크게 손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런 거는 예측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지역이 더 확산될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또 규제 지역이 되면 어때요? 실거주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자금 출처 조달 그런 것들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많은 게 사실이죠. 대출도 좀 더 까다로워질 수도 있는 거고요.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라면, 내가 눈여겨봤고 또 해당 지역에 전세 살고 있는 분들이라면 내 집 마련에 대호기가 될 수 있다. 저는 빠를수록 좋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방에 있는 곳들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전세 가격이 3개월 이상 오른 곳들, 그 다음에 미분양 물량이 줄어들고 있고, 또 뭐라 그럴까, 좀 핵심 지역, 그러니까 서울 같은데 똘똘한 행체로 도심권에 이런 지역이라면 뭐 교통뿐만 아니라 산업단지가 들어선다든지 호재가 분명하게 있다면 저는 망설이지 말고 내 집 마련에 내 기회를 가급적 2026년에는 봄 이사철이 되기 전에 여러분이 실천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효과적인 내 집 마련의 전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서울을 집중 탐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처럼 서울시에서 서울시 주거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참고로 이 조사는 2024년을 기준으로 한 보고서인데 그동안에 얼마간의 변화는 있겠지만 큰 변화가 있는 것으로는 이제 생각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통계적 관점에서 좀 파악하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지표가 나왔어요. 저도 흥미롭게 보았는데요. 서울 시민들 같은 경우 평균 거주 기간이 6.2년에서 7.3년으로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매와 전세가 좀 다르겠지만 이 거주 기간이 한 7년으로 늘었어요. 물론 매매 자가주택에 대한 거주 기간은 10년, 11년 이렇게 됩니다만 평균 거주 기간, 전세 포함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한 집에 들어가면 거주 기간이 좀 더 그 전보다 늘었다 하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표는 자가거주 비율인 자가점유율인데요. 이게 내 집에 사는 비율이 약 44%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과 같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우리가 또 다시 살펴봐야 될 통계가 전세 거주 가구 비율이 25.4%, 월세 가구 비율은 28%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사는 사람은 자가주택, 내 집에 44%가 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자가 보유율이 이게 서울이 한 48%인데 자가 점유율은 좀 다른 거죠. 자가가 있지만 자기 집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가 점유율은 44. 전세 거주하는 사람은 이제 자가가 없으니까 이 부분은 무주택이죠. 25%. 그 다음에 월세 거주 비율도 28. 두 개를 합하니까 약 53%가 세입자예요. 집이 없는 사람들이다. 우리의 목표는 서울에 직장이 있거나 생활근거지가 서울이라면 저는 이 44%대 이걸 서울시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최소한 50%, 가장 바람직한 게 선진국 기준을 보니까 보통 한 60% 되거든요. 내 집 가진 비율이. 그렇게 될 때까지는 이 공급 확대를 위한 이런 정책은 어느 정부든 어떤 시대든 멈추지 말아야 할 것으로 그렇게 저는 봅니다. 쉽지 않은 거지만 결국은 서울의 집값 상승이 진원지고 가장 살고 싶어 하는 것도 서울이고 그런 점에서 이 통계는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자가거주 기간에 보니까 자가거주 기간은 11.6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10에서 11년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전국적 통계하고 서울시 통계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대동소이합니다. 근데 전월세 가구가 거주하는 기간은 3.7년이거든요. 이 기간은 좀 늘어났지만 4년이 안 됩니다. 이거는 아마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해서 사는 사람들이 좀 늘었기 때문에 3.1년에서 3.7년으로 늘어난,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특별법의 영향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지금도 보니까 전세 가격이 무섭게 오르니까 결국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2+2잖아요. 2년 거주하고
2년 더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 절반 이상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해서 재계약한다. 이런 통계도 있거든요. 이거와 좀 맞닿아 있는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자치구별로 봤더니 노원구하고 구로구가, 노원구는 평균 거주기간이 가장 길어요. 9.3년이 되고 구로구는 8.7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노도강, 구로 이런 지역들의 거주기간이 좀 길다. 사실은 여러 해석이 가능하지만 하나는 이 지역에 들어왔더니 정주환경, 교통이나 교육이나 상업이나 뭐 여러 시설이 좋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여기 오신 분들이 주로 이제 노인의 연령이 많고 소득의 제한, 그 자산상해 때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집값과 전세값이 싸기 때문에 장기 거주하는 게 아닌가, 소위 주거의 상향 이동이 어려운 탓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는 39세 이하 청년 가구의 움직임을 저는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40세 이하의 청년 가구가 어디에 살고 있느냐는 이게 의미하고 시사하는 바가 있거든요. 근데 관악구가 45%의 청년들이 주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진구가 33%, 마포구 32.7로 이 세 군데에 집중이 되어 있고,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강동구의 10.6%, 성동구 9.8, 은평구 9.7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연령대별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은 이게 집값에도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고 세대별로 이렇게 분류한 것은 상당히 흥미로운 통계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옥고라는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관악구에 고시원이 많아요. 뭐 그런 영향이 이제 1인 가구 이런 청년들이 관악구에 좀 많이 모여서 살고 있지 않나. 근데 여기 주거 환경은 좋지 않죠. 그래서 광진구는 광진구야 마포구는 이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곳에 직주 근접이죠. 그러니까 광진이나 마포 같은데 뭐 33%, 32.7%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혼인을 한 신혼부부들도 집을 선정할 때 직주 근접, 뭐 자녀 교육 이런 거 많이 고려하잖아요. 강동구가 10.6%로 가장 높고 성동구, 은평구가 9.7% 됩니다. 저는 은평구를 좀 주목합니다. 그러니까 2026년도에 청년들, 특히 신혼부부라면 이들 지역에 관심을 좀 가질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나는 이제 신혼부부가 되었지만 기존의 신혼부부들이 어디에 사는가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요인을 잘 따져서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이왕이면 우리가 따라하기 그런 지역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 가구는 도봉구가 33.2%, 강북구 31.6%, 구로구 27.7% 이렇게 나왔습니다. 고령층과 청년층의 주거의 지역이 다르죠. 결국은 그 주거의 그 입지 요건이라든지 정주 환경, 선택 기준이 좀 다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 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도강 이렇게 구로구도 살겠지만 청년들에 비해서는 이렇게 도봉구와 강북구, 구로구 같은데 오히려 더 고령층의 인구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하는 것은 저도 이 통계를 보면서 새로이 느낀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될 변수 중에 하나가 앞서 자가 점유율이 44%라고 그랬잖아요. 절반이 채 안 되는데 집값이 좀 저렴한, 조사할 때 서울의 집값 수준이 약 12억 7천으로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집값 수준 15억 원과는
뭐 상당한 괴리가 있다 하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집값 수준이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의 자가 점유율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자가 점유율이 높은 곳이 도봉구가 59.2. 그러니까 도봉구에 거주하는 분들은 이게 집값이 좀 낮은 이유도 있겠지만 자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노원구가 52%, 구로구가 51%. 이렇게 소위 말하면 집값이 낮은 곳일수록 뭐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자가 점유율이 높았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이사 오는, 그러니까 타 지역에서 서울로 오는 경기, 인천 포함해서 가장 큰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직주 근접이 62%로 압도적인 요인입니다. 두 번째는 집값 상승 기대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울로 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직장과 가까운 직주 근접, 그리고 이제 출퇴근 시간을 아끼는 것이죠. 그리고 자산 가치, 자산 측면에서 서울의 집값을,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유망하다, 이렇게 본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또 다른 통계를 보니까 자가 보유율과 자가 점유율이 높은 지역도 이제 올해는 2026년에는 좀 주목해 볼 만하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집값이 안 올랐기 때문이고, 여기에 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장기 거주자가 많다는 점은 뭔가 이들 지역이 지금까지는 집값이 많이 오르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오를 요인도 내재되어 있지 않나 보이거든요. 대표적인 지역이 도봉구, 노원구 뭐 이런 지역들이고요. 그리고 종로구, 양천구, 강북구 이런 지역들도 우리는 좀 주목해서 2026년에는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삼아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강남으로의 관심도는 뭐라고 해도 우리가 어쩔 수가 없죠. 뭐 똘똘한 한 채를 찾아서 움직이는 이러한 그 고급 주거 트렌드, 이 변화는 어쩌면 바람직하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시장의 측면에서, 과열 측면에서 보면 특정 지역의 집값과 전세값을 좀 끌어올리는 게 아닌가, 그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왜 이렇게 강남과 마용성으로 똘똘한 한 채, 특정 지역, 특정 아파트만 계속해서 오를까? 정부도 이들 지역에 대한 규제 정책을 펴는데 할까? 이런 생각 가질 수가 있죠. 그걸 알아야 다음번에 어떤 지역이 뜰까를 좀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들 지역에 몰리는 이유는 한 8가지가 넘어요, 사실은. 그러나 우선은 지금 우리가 눈앞에 닿은 정책과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는 규제 정책이 똘똘한 한 채료의 현상을 더 심화시킨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게 웬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집값이 오르는 특정 지역을 집값을 잡기 위해서 대출이나 세금 강화를 하는데 그건 너무 당연한 건데, 그것 때문에 또 특정 지역 강남과 마용성이 오른다고 이렇게 좀 일반인들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비밀이 하나 있죠. 뭐냐 그러면, 이게 하나는 이 특정 지역에는 몰리는 수요 자체가 대출을 받아서 움직이는 수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득의 양극화라고 해서 돈이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부모 찬스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곳을 보지를 않아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똘똘한 한 채라는 말이 한 채에 또 비밀이 있어요. 뭐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그 민주당 이제 진보 정권이라고 그러죠. 보수 정권 이렇게 구분을 한다면, 진보 정권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에 대한 이걸 투기 수요로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한 채만 가져야 돼요. 그럼 여러분, 돈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어차피 한 채밖에 가질 게 없는데 그럼 어디로 가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주택자도 집을 팔고 나의 가족,
또 자산가치, 주택은 두 개잖아요. 하나는 살기도 좋아야 하고 또 사기도 좋아야 돼. 투자 가치를 두 개로 본다는 건 이거는 인간의 기본 욕망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주택을 찾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 강남이고 또 마용성이고 과천이고 분당이고 여의도이고 목동이 되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이쪽에 들어가면 주택의 성격상 들어가면 적어도 10년, 11년을 거주해요. 그 통계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주 빈번하게 옮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규제 정책이 나와도 기존의 주택을 가진 분들은 망하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옮길 생각이 별로 없어요. 이 노인들마저도 그래요. 거기다가 또 하나 학습 효과. 이쪽에 집값이 오를 때 더 많이 오르더라. 이제는 비밀도 아니죠.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합리적 선택, 경제학에서 말하는 선택과 집중이죠.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출을 좀 막는다고 해서 세금을 좀 올린다고 해서 얼른 집을 팔고 갈 사람이 실제로 별로 없다. 반면에 누군가는 돈을 벌어서 지금보다도 주거 환경, 여건, 똘똘한 한 채로 옮겨가고자 하는 사람은 늘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는 안 되는 가운데 이런 수요 때문에 실제로는 집값이 올라요. 그러니까 거래를 막으니까 매물이 안 나오고 매물잠김. 매물이 없는 가운데 살려는 사람은 더 비싸더라도 사겠다. 이렇게 되면 수급의 불균형, 균형이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하나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어디가 될 것인가는 이제 답이 다 나왔군요. 왜냐하면 교육, 교통, 상업, 그 다음에 녹지공간, 그 다음에 병원. 이 변화가 있는, 이걸 미래가치라 그러거든요. 미래가치가 높은 곳으로 사람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주거의 상향 이동을 하게 돼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지역이 어딜까? 그건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말했던 우리가 말하는 강남과 마용성광 이런 이웃 지역이 되고 최근에 벌써 이 조짐이 나타났어요. 우선 그 서울의 지역으로 말씀드리면 마포와 지금 용산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서대문이 남아있죠. 서대문. 그리고 동대문. 이 지역은 예전부터 도심이라고 그래서 사대문 아니잖아요. 이들 지역이 가까울수록 좋아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그 연신내 GTX 효과도 있고 이래가지고 은평구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은평구 개인적으로 갈 때마다 여기는 이 주거 환경이나 여러 가지에 비해서 집값이 좀 싸다. 수색도 있고 연신내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곳을 좀 봅니다. 마포지구에서도 상암지구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좀 덜 올랐어요. 집값의 상승 속도나 또 집값 수준은 그렇게 높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마포구 내에서도 덜 올랐던 곳들은 키 맞추기라고 그래서 갭매우기 현상이 벌어질 걸로 그렇게 또 봅니다. 강서구가 좀 저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남축에 있지만 이제는 서쪽으로도 이제 수요가 확산될 여지가 있어요. 목동의 재건축이 시작이 되면 어디 갈 데가 마땅치가 않아요. 결국 동작구도 비싸기 때문에 세입자들은 가기가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동작구예요. 동작구도 좀 넓죠. 뭐 지역은 넓지 않은데 아파트는 고루 분포되어 있는데 동작구 같은 경우는 풍수지리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한강변이 보이는 그런 아파트, 좀 언덕이긴 한데 그런 지역들은 요즘은 이제 흑석동과 사당동 위주로 올라요. 그러나 이제 본동이나 이렇게 동작동이라든지 노량진 타운이 되었을 때 그 주변의 아파트는 건너편이 바로 용산이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악구 보셔야 돼요. 여러분 관악구가 서울대가 자리 잡고 있어요. 본래 뭐 하버드나 여러분 이 소위 유명한 대학들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주변의 집값은 외국의 사례를 보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관악구는 좀 그런 면에서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관악구는 2호선도 있고 또 강남과의 출퇴근도 30분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직주 근접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서울로 오는 사람들의 1위가 직주 근접, 교통시간 단축이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의 강남과 여의도와 가까운 곳 관악구가 2026년에는 상승률로만 보면 뭐 강남과 마용성 못지않은 그런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면 남쪽은 워낙 올라서 저는 저 개인 생각에는 뭐 남양주라든지 화성 동탄 그리고 용인 처인구 주변 그리고 평택 이런 지역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 더 붙인다면 경기도 광주시 그 오포라든지 경강선 있는 역 이거는 앞으로 성장 잠재력이 굉장히 높아요. 아마도 분당의 재건축이 일어나면 분당 내에 임해역 같은데 이주자택지를 조성을 제때 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용인 수지로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그 성남의 중원구나 수정구의 구시가지 그리고 위례 신도시 뭐 이런 데밖에 옮겨갈 공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도 세입자인 경우는 미리 앞서서 내 집 마련을 한다면 저는 실패할 확률은 거의 없다. 얼마나 오르느냐, 언제 얼마나 오를까가 문제지만 저는 이런 쪽에 내 집 마련은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양주만 해도 9호선과 이제 GTX-B가 들어가잖아요. 이런 지역들은, 그리고 이제 상기 신도시가 들어서는 지역, 이런 지역들은 정말 우리가 앞으로 새로운 고급 주거지, 상승률로만 놓고 보면 강남처럼 되지는 않겠지만 유럽계 저는 높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북쪽으로 가면 이제 제가 볼 때 노도강이 떠야 고향과 의정부와 파주가 움직일 텐데 저는 올해는 움직일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재건축이 지금 일산에 많잖아요. 문제는 여기 공사비가 내리지 않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러니까 PF가 해결이 돼야 돼요. 이거는 정부가 좀 신경 써서 지원해 줄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양주나 포천이나 이렇게 확산이 되겠죠. 그리고 아까 남양주를 말씀드렸는데 저는 중랑구가 참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아요. 환경도 좋고 또 동대문과 연결되어 있고 GTX-B가 들어서고 청량리의 역세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영등포와 청량리 이런 곳은 정말 좋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교통망도 그렇고 변화도 많다. 이제 서울의 지도 중에 도심과 가까운 곳, 직주 근접이 되는 곳, 그동안 고점 대비 많이 내려서 아직 회복하지 않은 곳, 그 다음에 이 교통망이나 미래의 변화가 많은 곳, 이건 뭘 보면 알 수 있나 그러면 서울시가 최근에 2040 도시 플랜을 만들었거든요. 그런 건 서울시가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서울시가 2040년까지 어떻게 변화할지 이런 계획서를 보면 각각의 용도에 맞게 특화 지역이 결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 언덕,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한강이 보이는 언덕에 있는 그 다세대 빌라, 연립주택, 단독 뭐 이런 거 저는 강추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한강변 시대에서 중랑천이나 안양천, 뭐 탄천 이렇게 천의 시대로 좀 바뀌어요. 이게 공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여러분이 작은 포인트라도 잘 잡기만 한다면 그런 쪽에 예를 들면 빌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모아주택, 모아타운이 이루어지는 곳들이 꽤 많아요. 한번 특집으로 시간이 되면 한번 제가 마련할게요. 그러니까 우선은 좀 전체적으로 본다면 변화가 있을 곳들이 꽤 많다. 그리고 GTX A, B, C, D 제가 교통관 보여드린 적이 있잖아요. 이렇게 본다면 수도권 중에서는 이제 서쪽으로 가면 구로, 금천도 이제 좀 노도강과 함께 움직일 거다, 이렇게 금강구도 움직일 거다 이런 얘기했고,
서쪽으로 이렇게 보면 광명을 주목해야 돼요. 광명.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면 이제 의왕, 이제 시흥을 저는 오늘 좀 강조하고 싶어요. 신안산선이 내년, 그러니까 2026년 말에 개통 예정일 거거든요. 벌써 올해가 되었군요. 이런 곳들은 거의 회복이 안 되었어요. 움직이지 않는데. 그래서 안산까지 신안산선, 그러니까 보통 안산선 개통이 되기 전에 6개월에서 1년 전에 움직일 텐데 이제 2026년 올 봄 정도면 이제 움직일 때가 되었다. 실수요자들은 이걸 정보를 모르면 또 놓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서해안 쪽으로도 신안산선이 굉장히 그 많은 파급 효과를 가져올 거다 하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서쪽 지역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보자 하는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본다면 수도권 전체가 올해는 좀 공기가 확산되고 또 거래가 증가하면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파트만큼은 아니지만 도심권의 직주 근접에 업무지구와 가까운 곳에 오피스텔, 빌라도 여러분 여전히 아파트에 버금가는 투자처로 내 집 마련의 계획으로 삼아도 되겠고, 특히 이 청약이 많을 거예요. 이 청약이 대박을 터뜨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분양 물량이 이제 한 20만 가구가 쏟아진다고 그러고 어쩌면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정부가 3기 신도시 속도전을 낸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이들 지역의 청약을 노리는 전략, 그리고 또 좀 법률 지식이 있다면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하는 이런 것들은 강남이나 마용석 못지않는 투자처로 또 투자의 방법으로 각광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경기도 지역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지역, 뭐 소위 대박이 난다고 그럴까? 그런 지역으로 세 군데를 꼽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기도가 집값이 오를 때 과거 통계를 보니까 수용성입니다. 그러니까 대도시가 먼저 올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서울 강릉과 딱 붙어 있는 성남이 먼저 오르죠. 그게 이제 분당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르는 곳들이 보면 결국은 용인입니다. 우리가 분당이 오르면 용인이 오르고 그 내려가서 평촌 지역까지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당이 오르면 평촌도 오른다. 그래서 분당, 평촌 이 지역을 또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천은 적으니까 빼고, 그리고 또 경기도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서울 생활권이니까 그렇게 봐야 될 걸로 보이고, 용인 지역 중에서는 뭐 대장은 수지입니다. 그리고 수지가 오르면 기흥구가 오르죠. 그런데 기흥구가 교통망이 좀 불편해요. 이러다 보니까 동백지구를 비롯해서 기흥지구 아파트 가격이 그렇게 상승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장 주목할 지역으로 이제 좀 세 번째 꼽는다면 용인 중에서도 처인구를 꼽고 싶어요. 이 처인구가 최근에 저는 가장 유망한 지역이다. 제가 이제 용인시 도시계획위원을 하고 있으면서 처인구의 발전을 보니까 정말 놀라워요. 마치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보는 것 같아요. 똑같은 일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용인시 처인구입니다. 처인구 중에서도 하나는 SK 하이닉스가 들어서는 원산면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삼성 그 반도체가 들어서는 이동면과 남사읍이 있거든요. 이동읍이라고 해요. 이 지역을 좀 주목해 볼 만합니다. 저는 이 지역, 그러니까 세 군데죠. 그러니까 구로 보면 처인구가 앞으로 천지개벽할 거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런 곳이 아니라 정말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비슷하게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그 전조 현상으로 나타난 게 용인시의 전셋값이 최근 들어서 크게 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용인시의 전셋값이
띵과 동시에 서울보다도 좀 높아요. 주간 상승률이긴 한데, 그러니까 용인시의 전세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뭐 수지를 비롯해서 용인시의 아파트의 전체의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이 처인구의 전세 가격이 0.52%, 그러니까 전국 전세값이 0.09%인데 용인시의 전세값 증감률은 0.29%이고 서울은 0.09였거든요. 그런데 처인구의 전세값 상승률은 0.52%의 주간 단위로 0.15% 이상이면 수치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는 말은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서울의 6배의 상승을 용인시 처인구의 전세 가격이 지금 상승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은 정말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통계적 변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게 되면 삼성전자 320조,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120조, 근데 더 들어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삼성 반도체는 국가 산단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따른 뭐 철도 2개, 고속도로 2개 이런 것들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데, 이게 정부가 투입하는 돈만 해도 합하면 거의 600조가 투입이, 우리나라 예산이 약 한 800조임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예산을 이곳에서 집중적으로 투입한다, 이런 뜻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한 것이죠. 최근에 보니까 뭐 서희 스타일스 포레스트의 경우를 예를 드는데 1872가구지만 전월세 매물이 하나도 없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1098가구의 고림 2차 양우 내안의 아파트도 전세 매물이 딱 하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얼마나 전세가 매물이 씨가 말렸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제가 그 실리콘밸리 얘기를 잠깐 할게요. 실리콘밸리의 집값과 땅값은 거의 뉴욕 수준입니다. 이건 아파트 아니고 단독주택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살펴봤더니 실리콘밸리의 방 하나의 월세가 350만 원이에요. 3,000불이죠. 뉴욕하고 비슷합니다. 지금 현재가 그래요. 빅테크 기업들이 다 들어있는 거 아시죠? 네, 그리고 여기에 땅값도 봤더니 단독주택입니다. 뉴욕과 비슷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제가 타이완을 가오슝을 가봤거든요. TSMC. 여기도 타이베이보다 더 비쌉니다. 반도체 옆에 있는 땅값, 월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제가 정말 놀랐거든요. 지금 처인구의 땅값은 논밭이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뭐 한 300~400만 원, 200~300에서 300~400만 원 하는데, 이게 만약에 도시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실리콘밸리처럼 이제 활성화된다면, 제가 10년 후는 그렇게 될 걸로 보여져요. 기간 오래 걸리면. 그러나 서울의 아파트 말고, 아파트는 이제 비싸니까 단독주택 땅값과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3~4천만 원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어떻게 보면 과장되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뭐 어떻게 보면 또 투기를 부채질하는 것 같지만, 우리 와곡 TV를 보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집 마련, 또 노후에 노후 주거와 또 자산 증식을 동시에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실소유자의 관점에서는 앞으로 그 이동업, 남사업, 그리고 처인구 쪽에 하나는 원산, 이런 곳들의 아파트나 또는 토지나 이런 것,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된 곳들이 있거든요. 이런 곳들은 뭐 여러 가지 그 조건을 취득을 해야 됩니다. 뭐 그런 것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우선 오늘은 경기도 중에서 우리가 가장 관심 있는 지역은 경기 북부보다는 경기 남부가 더 빨리 올 것 같다. 경기 남부 중에서도 대도시를 주목해라. 대도시 중에서도 강남권과 가까운 거의 동일 생활권인 성남, 성남은 많죠. 판교, 분당, 위례,
뭐 이런 지역을 중시해라. 그리고 동쪽으로 개발축이 움직이니까 하남, 구리, 남양주 이건 몹시 유망하다 하는 얘기를 하나 할 수 있고, 내려가면 용인이에요. 용인. 그리고 수원은 역시 좋아요. 수원 화성도 좋아요. 그러나 앞으로 개발 호재, 천문학적인 투자가 집중되면 600조 이상이잖아요.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전략적 산업이니까. 그 중에서도 수지나 기흥구보다는 농촌 지역이거든요. 땅값도 싸고 아직 개발도 되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여기에 인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반도체 관련되는 산업이 되다 보니까 화성, 평택 못지않게 용인시 처인구에 여러 사람들이, 관련되는 사람들이 전세를 많이 찾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서울보다 6배나 올랐다. 이 얘기는 주목할 만한 변화다. 일시적 현상이 아니다. 그리고 전세 가격이 오르면 집값도 오른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글로벌 시각에서 보면 실리콘밸리의 사례를 보면 서울과 용인 중에서 땅이 넓으니까 처인구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뭐 실리콘밸리처럼 그렇게 거대하게 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서울의 땅값 이거 완성되었을 때 여기 연구 인력들이 들어가잖아요. 인프라, 그 다음에 가격 상승 가능성 면에서는 저는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어쩌면 큰 폭으로 앞으로 유망한 지역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지금 적은 돈으로, 가격이 싸거든요. 전세 가격 같은 경우도 뭐 2억 34평짜리가 2, 3억 해요. 아파트는 3, 4억 하는 곳이 많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실수요자들이 미리 몸테크라고 그래가지고 조금 여러 가지 사는데, 출퇴근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적어도 5년, 10년을 내다본다면 저는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또 웃을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즘 여러 사람이 일정 기간 나눠 쓰는 공간, 이른바 공유창고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개인은 물론 소상공인, 온라인 셀러까지 필요할 때만 빌려 쓰는 방식이죠. 이런 흐름 속에 공유창고 사업에 진출한 기업들이 운영 인력과 협력 파트너를 찾고 있는데요. 그중 한 곳이 바로 H&K 스토리지입니다. 공유경제와 공간 비즈니스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주목해 볼만 하겠죠. 본 콘텐츠는 H&K 스토리지와 주식회사 푸른손의 제작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